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삼국지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의군의 연합전선은 와해되고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원소는 기주를 차지하기 위해서 공손찬을 이용하려다가 탈로가 나서 서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손찬은 크게 궁지에 몰리게 되고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조운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오늘은 조재령과 유비 삼형제의 만남, 원소와 손견이 재차 전쟁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손견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손견이 죽게 되자 동탁은 더욱 만행을 저지르게 되고 조정의 중신 왕윤이 초선을 이용하여 복수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비와 간호, 장비는 평원에서 공손찬이 원소와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도우러 옵니다. 마침 원소가 공손찬을 뒤쫓고 있었는데 산 저편에서 인마가 쏟아져 나오는데 유비 삼형제입니다. 세 사람이 무기를 들고 곧장 원소에게 달려드니 원소는 혼비백산에서 손에 들었던 보검도 떨어뜨리고 다리를 건너 도망갑니다. 공손찬도 군사를 수습해서 영체로 돌아옵니다. 공손찬은 그간의 일을 설명하면서 조은에게 세 사람과 인사하도록 주선을 합니다. 양쪽의 군사는 한 달이 지나도록 서로 대치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장안에 가서 원소와 공손찬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동탁에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동탁의 수하인 이유가 천자의 조서를 빌려 두 사람을 화해하도록 합시다라고 건의합니다. 이에 천자의 조서가 내려지고 공손찬은 원소에게 사람을 보내 화해하고 군사를 서로 돌리기로 약속합니다. 현덕이 조은과 이별할 때 서로 손잡고 눈물을 흘리며 헤어지지를 못합니다. 공손찬에게도 실망한 조은은 현덕의 인물됨을 알아봤고 대의를 위해 서로 다음을 기약하기로 합니다. 한편 대의를 위해 모였던 제후들은 서로 패권을 노리는 정국으로 돌아갑니다. 천하가 혼란해지고 민생은 더욱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원소와 원소의 형제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제 서로 원수지간이 됩니다. 원소가 기주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듣고 원술이 12,000피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궁지에 몰린 원술은 이번에는 형주 유표에게 사람을 보내 양곡 20만 석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역시 거절을 당합니다. 이에 열받은 원술은 손견에게 사람을 보내 유표를 치도록 유도합니다. 얼마 전 유표가 강동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은 것은 사실 원소가 꾸민 것입니다. 이제 원소가 유표와 힘을 합쳐서 강동을 치려고 계획하고 있으니 속히 군사를 일으켜 유표를 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서신은 전후 사정을 알아보면 누가 봐도 속내가 뻔한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복수에 눈이 멀은 손교는 부하 정보가 원술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간언을 했는데도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입니다. 결국 손견은 잘못된 판단으로 국력을 낭비하고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강동에서 형주를 공격하려면 장강을 따라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와야 합니다. 손견은 큰 배에 말을 싣게 하고 장강을 거슬러 올라와 군사들을 배치합니다. 한편 유표는 크게 놀라 문무장수들을 모아 상의합니다. 이때 괴량이 수전에 능한 강하태수 황조로 하여금 나와서 싸우게 하고 주공께서는 형주와 양양의 군사를 거느리고 뒤에서 후원하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손견이 말을 타고 출정하려고 하자 맏아들인 손책이 함께 가기를 청하여 번성을 향해 쳐들어갑니다. 손견은 군사들에게 배 안에 엎드리게 하고 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화살을 쏘도록 유인합니다. 연이어 3일 동안 상륙할 듯 하다가 물러나기를 반복하니 황조의 군사들은 화살을 쏘는데 정신이 팔려 결국 화살이 다 소진되어 버립니다. 손견은 배에 박힌 화살을 뽑게 하니 수십만 개나 됩니다. 화살이 떨어진 황조의 군사는 버티지 못하고 후퇴하여 달아나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이 전법 어디 많이 해서 본 것입니다. 나중에 제갈량이 적벽대전에서 조조와 싸울 때 써먹는 전술입니다. 수전에 능한 강동의 주위의 군대와 연합해서 싸우면서 전술을 습득한 것 같습니다. 손견의 군사들은 강기슭으로 올라와 두 갈래 길로 나누어 황조의 영체로 쳐들어가니 황조는 번성을 버리고 등성으로 후퇴하여 돌아갑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황조는 유표를 뵙고 손견의 군대를 당할 수 없으니 원군을 요청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 드디어 손견과 원서가 한판 붙게 됩니다. 손견은 사면으로 군사를 나누어 양양성을 둘러싸고 공격을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휘몰아치더니 중군에 세우던 장군기의 깃대가 부러집니다. 그러자 한당이 이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니 잠시 군사를 철수시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손견은 복수의 눈이 멀어 지금 연전연승하고 양양성이 내 손에 떨어질 판인데 깃대 부러진다고 싸움을 그만둘 수 있겠는가라고 소리칩니다. 이때 자신에게 닥친 불길한 징조를 받아들이고 전국세를 도둑질한 것을 반성했더라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교만은 인생을 망치게 합니다. 손견은 한당의 말을 듣지 않고 양양성을 더욱 세차게 몰아칩니다. 그러자 괴량이 장수 여공에게 내가 너에게 군마 500개를 줄 터이니 포위망을 뚫고 곧장 현산으로 향해 달려나가야 한다. 손견이 반드시 군사를 이끌고 추격해 올 것이니 군사 100을 나누어 산 위로 올려보내 돌을 모으게 하고 국노수 100명은 숲속에 숨어있게 해야 한다. 추격군이 바싹 다가오면 구불구불 돌아서 달아나면서 숨어있는 곳으로 유인해서 돌과 화살을 쏘도록 해야 한다. 이때 손견의 군사 하나가 한때의 군사가 성을 빠져나와 현산을 향해 달려 도망가고 있다라고 보고합니다. 손견은 장수들을 부르지도 않고 30여 기만 이끌고 단독으로 추격해 갑니다. 손견이 말을 쾌속으로 몰아 달려 쫓아가니 도망가는 군사가 멀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자 여공이 말을 돌려 손견과 싸우는 척 하다가 그대로 달아나 산길로 도망쳐 버립니다. 손견이 숲속으로 들어가 찾아보려고 할 때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돌을 던지고 일제히 화살을 퍼붓습니다. 손견은 날아든 돌과 화살에 맞아 머리에서 골수가 터져나와 말에서 떨어 죽었는데 이때 나이 37살입니다. 신호가 오르는 것을 보자 성 안에 있던 황조, 채모, 교월 등이 무서운 기세로 쏟아져 나와 공격하니 강동의 군사들은 일시에 혼란에 빠집니다. 양쪽 군사는 밤새도록 싸워 날이 밝으니 각자 군사를 거두어 병채로 돌아갑니다. 손책은 아버지 손견이 돌에 맞아 전사하고 시신마저 유표의 군사에게 끌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목 놓아 통곡합니다. 손책은 황조를 유표에게 돌려보내고 손견의 시신을 운구하여 강동으로 돌아와 고가의 언덕에서 장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제후들끼리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면서 전력을 낭비하고 특히 손견과 같은 제후가 죽게 되면 누구만 어부지리가 됩니까? 예, 바로 동탁입니다. 이제 동탁의 만행을 알아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동탁은 손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더욱 교만해지고 방자해져서 스스로를 상보라고 부릅니다. 동탁은 장안에서 250리 떨어진 곳에 진시황의 아방궁을 능가하는 미호성을 새로 신축합니다. 25만 명의 백성을 부역해서 성곽을 쌓았는데 그 높이와 두께가 장안성과 같았고 성 안에 궁전과 한골을 쌓아 20년 먹을 양식을 비추게 됩니다. 동탁은 집안 식구들을 미호성에 살게 하고 자신은 보름이나 한 달에 한 번 장안으로 행차합니다. 동탁이 장안으로 행차할 때마다 횡문 밖에서 공경들이 함께 장막을 치고 술을 마십니다. 어느 날 횡문 밖에서 공경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항복하여 귀순한 군졸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동탁은 즉시 어떤 놈은 팔과 다리를 자르고 어떤 놈은 누나를 파내고 어떤 놈은 가마솥에 삶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백관들은 두려워 떨면서 들고 있던 젓가락도 떨어뜨리는데 동탁은 태연하게 먹고 마시며 껄껄 웃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악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도 왕윤이 초선을 이용해서 여포를 포섭하는 유망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왕윤은 오늘 술자리에 있었던 일을 목격하고 나니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후원을 거닐다가 밝은 달을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모란정 근처에서 길게 한숨을 쉬며 한탄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각이 초선입니다. 초선은 어려서 왕인의 집에 뽑혀 들어와 노래와 춤을 배웠는데 한창인 16살 나이에 얼굴이 아름답고 노래도 절찬이어서 친탈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초선은 어르신 양미간이 늘 근심으로 가득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뵙고 감히 엿듣지 못하고 이리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첩이 쓸 곳이 있다면 10,000번 죽는 일이라도 사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유는 초선을 회각으로 들어오게 해서 자리에 앉히고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합니다. 지금 한나라 백성들은 거꾸로 매달려 있는 신세이고 군신들은 계란을 쌓아놓는 것과 같은 형국에 처해 있다. 내가 아니면 이러한 시국을 건져낼 사람이 없을 것 같구나. 동탁에게 여포라는 양아들이 있는데 내가 연한계를 써서 너를 여포에게 시집 보내기로 약속하고 그 다음에 너를 동탁에게 바치려고 한다. 네가 틈을 보아 부자 사이를 벌어지게 하여 여포로 하여금 동탁을 죽이게만 할 수 있다면 그 이상 더 좋은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초선은 어리신을 위해서라면 10,000번 죽어도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즉시 저들에게 저를 바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여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단한 용기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초선이 여포에게 가서 미인계를 써서 여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